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정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게 더운 날씨에 참 많이 모여졌습니다만은 간단한 국민회를 먼저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평일이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특별히 더 소개의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의 말단이 있어봤습니다만은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드물게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정치력을 유지하시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하시면서 정치를 해오시는 중에 드디어 집권 여당에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그 정치 역량 또 정치적인 능력 이런 모든 포부 참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 지금 동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 의원님 모시기 전에 잠깐 저희 모임을 제가 한 몇십 초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모임의 공식 명칭은 자유헌정 국민연합입니다. 국민연합의 상임대표가 우리 정영근 전 의원님이신데 먼저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서 우리 안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앞으로 큰일 하실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안철수 의원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할 때 2달에 한 번씩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원래 강연 연사로 모셨는데 우연히 안철수 의원님 섭외가 되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모시는 하루 전날 총무부장이 저한테 불이 나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가 큰일 났나 이러니까 우리가 의자가 한 좌석이 1600개 정도 되는 큰 강당인데 지금 저 대전이고 원주고 전국 각지에서 안철수 의원님 강사로 오신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한 6,000석 정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큰일 났다 이거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님을 그때 사실 잘 몰랐습니다. 또 무슨 어떤 분인데 이렇게 유명하나 싶어서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그때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책들을. 그 책들이 지금 같으면 20, 30대 베스트셀러였어요. 제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안철수라는 분 하면은 그때는 정치에 뛰어들기도 전이신데 분이 보면 이분 한번 만나서 들어보려고 아마 그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얻는 분이 한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마 베스트였어요. 근데 강연을 쭉 들으면서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연구를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닥터의 의사예요. 서울대 졸업하고 사모님도 의사고 교수시고 또 호남과 영남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부부가 한 분은 호남이고 한 분은 영남이고 그런데다가 이분이 원래 의사인데 제가 확실히 먼저 심장을 연구하시다가 심장의 혈류가 이걸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혈류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하냐 고민해가지고 IT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안랩을 그게 확장되고 안랩인데 이 안랩이 좀 놀란 게 경기도에 본부가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조직들은 저희들 같으면 한 대여섯 명씩 꼭 파견을 합니다. 우리한테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문제가 있을 때 안내해서 전부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 의학, 그 다음 또 더 놀란 것은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좀 더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2008년인가 2005년인가 6년인가 미국 한 번 더 가셨죠. 예. 미국 가서 또 공부를 또 한 1년 또 수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조금 제가 표현 죄송합니다만 방황을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딱 잡으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한데 결정적인 공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 뒤에 그리고 또 5년 이 윤 대통령이 우리 이 정부 기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 큰 일들을 많이 하시고 유력한 차기의 저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조금도 손색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안철수 의원님께서 더 성장하시고 더 발전하셔서 큰 일을 하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구하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귀 한 번 모셔놓고 제가 식전 행사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저희 뭐 간단히 소개드리면 자유헌정 국민연합이고 화요일마다 이렇게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이런 그 명칭으로 저희가 화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헌정 포럼 화요 강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여기 쭉 순서로 김영수 의원님 대표 공동대표시고요. 우리 김용균 의원님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시죠. 예. 안철수 의원님 인사. 예. 그다음 변정일 대표님 공동대표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최경희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최경희 의원님. 예. 우리 송광호 전 의원님 공동대표시고요. 예. 이거 오늘 다 됐나요? 공동대표님이 오늘 많은 전직 의원들 오시고 또 우리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보수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많이 모이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김일륜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안철수 의원님을 연단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2시에 저희 정책의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먼저 선배님들께 제가 강연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원 참석이 힘드니까 양해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릴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경험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서 이재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지 그 다음에 그 그림대로 돼가는 법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저 경기도지사를 할 거라고들 추측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하면 도중에 그 인수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위원장을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을 하는 순간 그러면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놨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도중에 사퇴하고 이제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중에 사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인수위를 끝마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사항인데 언론 기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약들을 국정과제화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국정과제화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 내지는 시대 정신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틀 아래서 모든 공약들을 국정과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난 두세 번 정권에 걸쳐서 시대적인 과제를 대통령들이 완수를 못해서 그동안에 숙제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도 시대 과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워낙에 그전 정권들이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게 시대 정신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주기가 20년이어서요. 그게 이제 거의 이렇게 좀 하향 추세를 갈 때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또 초고속 인터넷망과 그리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다시 또 IT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또 새로운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지금 수명이 한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 4년 후에는 중국에 이제 그 따라잡힐 겁니다. 그게 모든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이번 정부 내에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공 사례를 먼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알면 다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왜 성공을 했는가, 이제 그걸 밝히면 되는 겁니다. 여러 임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슈퍼갭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등 기술과 2등 기술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1등, 2등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 슈퍼갭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0년째 1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슈퍼갭 테크놀로지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아주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1위 그룹에는 속하지만 아직은 초격차 기술까지는 못 다룬 분야,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먼저 슈퍼갭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들어가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서 찾아낸 부분들이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바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이 원전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뜨려 놨습니다만 아직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건 약간 복잡한데요.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눕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하는데요.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컴퓨터에서 일종의 브레인에 해당되는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데서 만드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CPU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포화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또 GPU가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커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AI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재들도 많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하면 우리가 해볼만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또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 쪽, 이런 쪽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는 아닙니다만 K 컨텐츠,
그러니까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그런 쪽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디즈니 같은 회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가 디즈니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그 만화 영화로 시작을 했다가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이나 또는 어벤져스를 만든 그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3D 그래픽으로 만든 픽사를 인수를 하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시총만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K 컨텐츠를 수준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도 디즈니만큼의 또는 삼성전자만큼의 커다란 K 컨텐츠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제가 그 CJ 그룹의 이재현 회장하고 친구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만 보더라도 한 10년 동안 CJ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근데도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사업가인데, 당신 사업가인데 이렇게 손해보는 이런 그 사업에 왜 계속 투자를 하느냐고. 다른 데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그랬더니 이재현 회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각 민족마다 특징이 있답니다. 일본 사람 하면 장인 정신, 그 다음에 중국 상인 감각, 그 다음에 또 그 프랑스 하면 예술성, 그 다음에 이탈리아 디자인 감각, 독일의 그 정교한 그 여러 가지 계획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족마다 굉장히, 그리고 또 미국 같으면은 앙트러프레너십,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인 정신도 있고 상인 감각도 있고 디자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또 계획성에다가 기업가 정신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에 투자한다는 게 제가 1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의 정말 아카데미상 기생충, 윤여정 씨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그 오징어 게임, 이제 꽃을 피우는 이유가 그런 선구자, 한국인에 대한 투자,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를 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그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 두 번째가 지금까지 오래 설명드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만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인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 저는 저출산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거는 여성을 기계로 보는 용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항상 저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출생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뭐 100수십조를 쏟아부어 가지고 학교와 보육에 쏟아부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 원인을 따지고 가보면 그거는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근데 부산 대구는 매년 청년들이 빠져나옵니다. 지역을. 직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은 다 고령화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와가지고는 집값도 비싸고 좋은 직장도 없고 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1년 반 동안 이제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학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참 제가 감명이 깊었던 게 그겁니다. 독일이 8천만입니다. 남북한 합한 정도이거든요. 근데 독일의 제1 수도가 다 아시다시피 베를린 아닙니까? 8천만 명의 수도 베를린의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예, 350만 명. 제2의 도시, 제가 살던 뮌헨 150만 명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아마 하나가 아니고 82개인데요. 그게 독일 전역에 거의 모든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에 마인츠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화학,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한 분야의 기초과학 연구소가 있으면서 저는 참 부러운 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과 함께 자기 지역의 학교를 나와서 자기 지역의 그 회사를 다니고 친척들과 함께 살다가 여생을 마치는, 저도 타향살이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저 지금도 부산 가면 좋거든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무 나오시고, 저희 아버님이 부산 공고 나오시고, 제가 부산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서울에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공기에 바다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부산고등학교가 바로 앞이 바닷가거든요. 부산 진역 앞에여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약간 짠내가 나는데 그게 익숙해져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이상하게 막 공기 냄새가 좀 밍밍하고 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인천에 가봤더니 인천 바다 냄새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약간 옆으로 또 샜습니다만, 근데 그런 어떻게 하면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특히 이번 그 인수위원장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다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제2 본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주를 대상으로 제2 본사를 만들겠으니까 좋은 조건을 내는 주에다가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주에서 다 신청을 했죠. 그래서 뽑힌 게 버지니아 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지도 이렇게 보면 시애틀은 미국의 서쪽 해변에 있고요. 버지니아 주는 저 대서양 쪽에 동쪽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토지 100년 무상임대,
그 다음에 뭐 한 20년 동안 법인세 감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버지니아에서 좋은 대학 많거든요. 버지니아 테크나 뭐 이런 데 많은데 그런 곳에서 아마존 인재를 키우는 특정 인재를 키우는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재를 키워서 공급해 주겠다 막 이런 조건들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거기가 선정이 되고 지금 아마 거의 다 지어갑니다. 아직 다 안 지었는데, 근데 거기 벌써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화랑입니다. 막 살아났어요, 그 지역이. 비슷한 예가 구글 캠퍼스입니다. 영국 런던에 교회에 굉장히 황폐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글이라는 미국 회사가 영국에 구글 캠퍼스를 만들려고 할 때 런던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거기 완전히 상전벽해입니다. 거기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자체가 자기가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권한을 가져야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법적인 권한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공기업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다 주말부부 하면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저는 도움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민간기관 유치다. 그리고 또 민간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과감하게 떼서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할 때마다 설명이 너무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거 하느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네 번째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만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의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인구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두 번째는 연금입니다. 사실은 연금이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평생 이렇게 내도 2055년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55년 고갈이라는 게 그 가정이 뭐냐면 출산율이 1.3일 때입니다. 지금 0.8, 0.7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어쩌면 2050년 내지 2048년쯤 고갈이 될 것 같아요. 대강 감은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면 1990년생은 평생 연금을 내고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줄 돈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요. 다른 나라들은 100년 추계를 합니다. 일본도 100년 후에 자손들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모자라면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때 우리나라 100년 추계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 국민연금 100년 추계.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어야지 그랬더니 끝까지 안 내놓다가 그걸 언제 받았더라? 2020년 초에 받았습니다. 2020년 초에 받았는데 국민연금이 100년 추계는 아예 없고요. 2088년까지 추계가 있습니다. 2088년이면 대강 한 70년 후인가요? 그때가 되니까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적자입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마치, 사실,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은행에서 빚을 막 얻어 쓰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빚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닌데. 근데 지금 나라에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2088년에 1경 7천조 원 빚을 물려주게 된 상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첫 번째 TV 토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금개혁하자고 말을 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굉장히 간절해서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들 동의를 해주시고요. 예. 근데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겨서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재정도 있습니다. 재정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제일 기본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기축통화국 같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돈 필요하면 찍어내면 되죠. 그래도 부도 안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이제 그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돈을 더 찍어내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벌써 피치에서 경고했습니다. 우리 강등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아지고 외국의 투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가 벌써 우리는 경험을 한 건데 지금 저 이재명 후보 같으면 뭡니까? 손실보상금 100번 지급해도 안 망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근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어서요. 전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인 거죠. 그러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데요. 어쨌든. 근데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거 같더라고요. 보통 그 국가 부채를 D1, D2, D3, D4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입니다. 당장 줄 돈. 그 다음에 D2는 거기에 더해서 공공기관의 부채입니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데요. 어쨌든 이제 D2부터 시작해서는 부채로 들어갑니다. D1은 채무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국제 그 표준입니다. D2로 모든 나라를 이제 비교합니다. OECD에서 국가 부채 비교할 때 D2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그걸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나눠가지고 기축통화국 평균은 한 10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비기축 통화국을 비교를 하면 평균이 53%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51%입니다. 근데 3년 있으면 6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지경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딱 그 선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면은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게 D3입니다. D3는 보통 그 국가 간에 이렇게 비교를 안 하는 이유가 D3는 뭐냐 하면 D2에다가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공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건데 다른 우리와 비교할 만한 비기축 통화국의 공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공기업이 많습니다. LH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인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편법으로 국가 부채 D2를 안 늘리려고 공기업 부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더 심각하게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건데 그걸 숨긴 겁니다. 그래서 D3로 모든 나라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D4가 더 문제입니다. D4는 뭐냐 하면 연금 미지급금입니다. 국민연금 아까 1경 7천조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미지급 그 연금을 포함한 부채까지 포함한 게 D4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100년 추계를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D2로 비교를 하든 D3로 비교를 하든 D4로 비교를 하든 거의 같아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만 D2는 거의 평균이니까 정상 정도 보이는데 D3로 들어가 버리면 막 부채가 확 늘어나고 D4로 늘어나가면 더 늘어나서 과연 이게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진실을 일반 국민들과 이거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D4까지 보고 나서 대처를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4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너무 오래 제가 예. 그 다음에 저 빨리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저 다섯 번째는 그 국민통합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 정부에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방역은 간호사들이 한 거지 의사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저 대통령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합니까? 도대체? 저도 방호복 입고 열심히 뛰었는데 저 보기 싫다고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진짜 국민통합은 심각한 그런 주제이고 오히려 힘 있는 쪽에서 너그럽게 손을 내밀어야 돼서 우리가 지금 소수 여당입니다만 어쨌든 보나마나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갈라치기에서 표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기대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그러니까 국민이 분열돼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한 역사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걸 국민 통합을 이룰 책임은 사실은 소수 여당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그 힘으로
저 민주당을 압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 간단합니다만 여섯 번째로는 자강 안보.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보다 안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제 4시에 누리호 발사되거든요. 1시간 남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리호 엔진이 있습니다. 그게 엔진이 75톤 추력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켓 엔진은 추력이라고 하거든요. 75톤 추력 4개를 묶어가지고 300톤 추력으로 이제 띄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게 미국에서 나사가 아니고 스페이스X라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펠콘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거기서 쓰는 엔진이 멀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로호 엔진하고 멀린 엔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어떠냐? 추력은 우리가 75톤이고요. 미국의 멀린 엔진은 100톤입니다. 우선 성능이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액체 연료를 다 빼고 이제 무게를 달아보면 우리 누리호 엔진은 1톤입니다. 미국의 멀린 엔진은 500kg입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엔진은 하나 만드는데 60억 들었습니다. 미국 멀린 엔진은 3억 듭니다. 이게 기술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낙관도 좋지만 사실은 그건 국민들한테는 안심시켜야죠.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하려면 냉정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얼마나 지금 뒤떨어지고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과학적인 팩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학적인 팩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득이 돼서 자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젊은이들 환경운동가들하고 1대10 토론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후 근본주의자들이고요. 저도 2050년에는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 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적인 팩트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절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데, 전기 생산 때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그러면은 전체 탄소 중에서 얼마나 없앨 수 있겠습니까? 27%입니다. 탄소 나오는 게요, 전기 생산할 때만 나오는 거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탄소 배출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시멘트나 철강 같은 거 만드는 제조업에서 31%의 탄소가 나오고, 전기를 만들 때 2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 소 같은 축산물 키우는 데서 1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운송수단,
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데서 16%가 나오고, 그 다음에 냉난방할 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이 5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원전 뭐 쓰고 안 쓰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근본주의자적인 20대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인 팩트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은 특성이, 아마 여기 과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과학은 돈을 쏟아붓고 사람을 쏟아붓는다고 개발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돈을 쏟아붓는다고 없던 기술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시행착오, 실패를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안 해놓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거는 다른 정책하고 다릅니다, 과학은. 근데 그런 분야를 굉장히 대다수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언론도 잘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몽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당에 가서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런 쪽을 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세계 경제 강국인데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국제회의 같은 것도 해보고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왕따입니다. 다들 일본은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적인 우월성은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당연히 많은데, 일본은 자기들이 국가적인 위상만큼 돈을 많이 쓰고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할 만한 그런 자기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못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부터라도 사실 그런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국제 여론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모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 정도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들을 가지고 이거를 국정과제화하면서 세부사항은 그렇게 보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길래 제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수위원장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보통 보면 인수위원들이 24명이 장관급이고 그 바로 밑에 각 부처의 엘리트 국장급들이 전문위원으로 옵니다. 근데 보통 한 부처에서 몇 사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승진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2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이 감사원에서 추천한 이 2분 중에서 어느 분이
이번에 산자부 그 원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한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둘 다 아니라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한직에 저 물러나서 저 박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 받은 사람들 다 자르고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주 말에 감사원 제2인자 그 뭡니까?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아마 감사원 전체 분위기를 저는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작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환 말씀을 정말 아주 진지한 분위기에서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민경 의원님 먼저. 네, 민경 의원 반갑습니다. 예. 예. 언제 오셨습니까? 네네네. 예. 제가 한 20년 전에 당시 기업에 계실 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그때 안철수 회장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래서 제가 그 요령을 여쭤봤었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답을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고 저도 그 이후에 함부로 뭐 밥 먹자 이런 거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때 큰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제 생각은 조용하고 또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기업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큰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격이 그런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말을 한마디 하는 걸 조심하고 그런 성격이 이 정치를 하면서 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 나서셨을 때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제가 부정선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그냥 일반론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2년 동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걸 외면하기 때문에 참 힘든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첫 번째로 뭐 제 성격 때문에 정치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나 지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일부는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또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튼 스쿨 MBA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MBTI 검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사람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내성적, 외향적, 뭐 감성적, 이성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게 있었는데요. 그걸 리더십 강좌에서 맨 처음 한 이유가 어떤 성격의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모두 다 틀리고 자기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리더십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고 저 나름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처음에 고민을 이런 걸 했답니다. 투자자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로 성공을 하려면 공통적인 특징이 3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된답니다. 뭐 그거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최신 그 직연의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그 투자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절대로 남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성공한 투자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셋 다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머리 회전도 느리고 최신 기술은 이해도 못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믿는 게 편하지 의심하고 이렇게 일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가진 이 세 가지 성격적인 뭐라고 합니까? 결함? 내지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으면 그냥 평범한 투자자로 굳혔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대단한 점은 자기가 이런 세 가지가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최적에 맞는 방법을 찾은 거랍니다. 즉, 자기는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단기 투자는 안 맞다. 나는 장기 투자만 할 거야. 20, 30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자기는 복잡한 거, 뭐 인터넷 이런 거 모르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은 면도기 다 필요하니까 질렛에 투자하고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철강 산업에 투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자기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예 100% 믿고 다 맡겼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된 거거든요. 즉, 저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직업에 맞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 성격에 맞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 게 그게 핵심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그 선거가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을 때 보면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실했습니다. 부실 관리의 증거는 너무나 넘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고 부정선거라고 처음부터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실 관리가 정확하게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관위가 도대체 이 정도 부실 관리를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대규모 검증단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실 내지는 뭐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가 나올 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오히려 옳았지 않는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 가지고 다음에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아무튼 먼저 송강호.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또 정말 좋은 강연이었죠? 네. 예, 오늘 저는 강연 들어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흔히들 인용하는 문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문구입니다.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진정한 정치인 스테이츠먼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모습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 보셨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앞으로는 철수하지 마시고 예, 정말 대성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